충전 라디오 세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나연입니다. 그 당시에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그 가치가 재조명되는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술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들도 그렇고요. 파리하면 떠오르는 건축물 에펠탑도 처음에는 흉측한 건축물이란 평가를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꼭 위대한 예술작품이나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당시엔 미처 느끼지 못했지만 뒤이어 그 여운이 진하게 남겨지는 소소한 일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명절 연휴 기간이 그런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의 시간도, 나 홀로 재충전을 했던 시간도 당시엔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다가도 오늘 이 시간쯤이 되면 참 귀한 시간이었구나, 다음은 추석 연휴를 기다려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설 연휴 마지막 날 인사드리는 행복충전 라디오 세상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일상의 준비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해보시죠. 자, 오늘 행복충전 라디오 세상은 우리 지역 화제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뉴스 돋보기 준비되어 있고요. 시네마 톡톡에서는 실뱅 쇼메 감독의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장원을 감상해봅니다. 그리고 현장 취재 동행에서는 순천 장천동 파랑새 창고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 작가 전시회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첫 곡으로 이승환의 사랑하나요 함께 들을게요. 언제부터 사랑이었는지 알아채는 요령 없나요? 그 어떤 마음이 변해서 사랑하게 되는지 나만 훔쳐보고 싶은데 사랑하면 달라진다는데 알아채는 요령 없나요? 그 어떤 말을 숨기고 애태우게 하는지 그만 내게 가르쳐줘요. 매일 한장하는 그대의 부지런한 나와 무관한가요? 그런가요? 몰라 보기 chan게 진 맘씨에 다들 놀라요. 사랑하나요? 나도 그댈 사랑해 그대보다 더 오래오래 평생 웃게 해줄게. 우리 둘이서 같이 산다면 그 어떤 마음이 변해서 사랑하게 되는지 그만 내게 가르쳐줘요. 괜히 돌아지는 듯 어설픈 연기가 내겐 묘한 즐거움 귀여워요. 아무 상관없는 걸 나처럼 보는 건 아마도 사랑하나요? 나도 그댈 사랑해 그대보다 더 오래오래 평생 웃게 해줄게. 우리
뉴스로 보는 시사 화제. 주간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의 화제 뉴스를 알아보는 시간 뉴스 돋보기 이어갑니다. 남해안신문 강성훈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기대해온 국립 전남의과대학에 대한 문제는 직접 거론되지 않으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했지만 기대를 모았던 의과대학 신설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향후 여지는 남겼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18년째 유지되고 있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확정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올해 고3 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확대된 정원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 정원 확대 규모가 2,000명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정부는 정원 확대 근거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네,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여 명이 필요하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는 10,000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 같은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키로 한 겁니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개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의 수요를 감안한 정원 규모라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우리 지역은 보다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얼마나 지방의대 배정할 거냐 이 문제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늘어날 의대 입학 정원 대학별 배정과 관련해 정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 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의 입학 시 지역 인재 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당장 내년도 대학별 입학 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키로 했습니다. 수개월 미뤄져온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같이 발표됐습니다. 일단 정부가 부족한 의료 인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그 대안으로 정원을 대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전남 지역으로서는 정원 확대도 확대지만 의과대학 신설을 염원해 왔잖아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사회가 기대해온 지역 의대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직접 브리핑한 조경 장관은 지방의대 신설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역의대 신설 필요성은 계속해서 검토할 것이다. 고려할 사항이 많다며 당장 결정해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대 신설과 관련해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우리나라 의대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많기 때문에 의대 신설보다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한 분들이 지역에 거주하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런 의견들을 잘 검토해서 결정이 나가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게 될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맞물려 해당 사안을 다루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신설 필요성은 계속해서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럼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허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입장에 수년간 의과대학 신설에 공을 들여온 지역사회는 허탈하다는 반응입니다. 다만 정부가 의대 신설 불가가 아닌 계속 검토할 것이라는 여지는 남긴 만큼 전남 의대 신설 현안을 지속 건의한다는 입장인데요. 정부 발표 직후 김현우 전남도지사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입장을 환영하면서도 전남의 의대 신설도 조만간 발표할 것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정부 입장 발표 직후 환영 입장문을 내고 정원 확대는 지역의 의료 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의사 수가 부족한 전남의 병의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계도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적극 협력해 국민 건강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의대가 없는 전남에도 도민 건강을 지킬 거점 의과대학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도 적극 검토해 조만간 확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네, 각 지표들을 살펴보면요. 노인 장애인 비율 전국 1위, 의사 없는 유인도 전국 최다, 공중보건이 감소, 1인당 의료비 전국 1위 등 전남의 열악한 의료 환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의대 신설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득해온 전남으로서는 이번 정부 결정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검토하겠다는 여지를 남긴 만큼 지역사회가 어떻게 대응해갈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네. 그럼 다음 소식 함께 살펴볼게요. 여수시의회와 광양시의회가 한 목소리로 여수와 광양시를 연결하는 이순신대교의 국도 승격을 촉구하고 나섰다고요? 네, 여수시의회와 광양시의회가 지난 7일 여수시 묘도동 이순신대교 홍보관에서 여수 광양 국가산단 진출입도로의 체계적 유지 관리와 지자체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여수산단과 광양제철소 등으로 오가는 대형 화물차의 통행이 잦은 탓에 도로 표면이 패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일이 잦아 유지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에서 양의회는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성명서를 통해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여수와 광양 국가산단 진출입도로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국가임에도 도로의 유지관리는 재정 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으로 십수년간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방의회까지 나서서 한 목소리로 내고 있는 이순신대교의 국도 승격을 촉구하는 성명서인데요. 이렇게 주장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무엇보다 그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유지관리비를 지자체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는 현재 전남도가 33.3%, 여수시가 42.7%, 광양시가 24%씩을 분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2014년 2월 대교 완전 개통 이후 현재까지 유지관리비로만 약 443억 원이 지출됐지만 올해부터는 연 80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의 재정력으로는 지속해서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국가산단의 경우 세금 대부분이 국세로 징수, 국가에 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수 광양산단만 하더라도 매년 수조 원의 국세가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순신대교의 국가관리는 당연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산단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 안전사고 등 다양한 위험을 지자체가 감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단 진출입도로 유지관리 비용까지 떠안고 있는 현실이 타당치 않다는 지적인 겁니다. 또 양의회는 국가가 지자체의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로 지방자치법 제11조 사무배분의 기본 원칙과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부의 역할에도 크게 어긋나는 행정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전남도는 물론이고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 논의도 이어지고 있지만 약 10년 가까이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없어서 답답한 현실인 것 같아요. 이날 발표한 양의회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네, 여수시의회와 광양시의회는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이순신대교 포함 국도 59호선 기점을 광양 태인에서 여수 원래로 즉시 연장할 것과 양 국가산단 간 안전한 화물 운송을 위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떠맡고 있는 이순신대교와 국가산단 진출입도로 유지관리 책임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규 여수시의장은 여수시의회와 광양시의회가 깊은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힘을 모아 산단 진출입로 국도 승격을 이뤄내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지난 2021년에도 여수산단 진입도로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안을 가결하는 등 이순신대교의 국도 승격 촉구를 위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양 지방의회까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요구를 살펴봤는데요. 그만큼 간절한 현실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큰 침체를 겪었던 전남 동북권의 부동산 시장이 올해는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한데요. 새해 첫 한 달간의 동북권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지역별로 크게 갈렸다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새해 들어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동북권 아파트 가격 흐름은 지역별로 희비가 갈렸습니다. 지난 한 해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온 여수는 새해 들어서도 한 달여간 하락세를 이어갔고 순천은 소폭 상승, 광양은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1월 마지막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매매 가격은 0.06% 하락, 전세 가격은 0.0%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전국적으로 하락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전남 동부권도 비슷한 양상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전남 동부권 지자체들의 가격 흐름은 지자체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는 가격 지수가 전남에서 가장 낮은 88.1%로 전주에 비해 0.09% 하락을 했고요. 순천은 0.02% 상승해 2주 연속 소폭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광양은 0.01% 상승하면서 올해 들어 처음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흐름인데요. 1월 한 달간의 매매 가격 지수 변화에서는 이 흐름이 더욱 뚜렷했다고요? 네, 동부권 3개 지자체의 가격 흐름이 뚜렷하게 엇갈린 가운데 1월 한 달간 매매지수 변동 흐름을 분석하면 이 같은 양상은 더욱 도드라집니다. 여수는 1월 한 달간 0.31% 하락하면서 지난해 1년간 이어져온 하락 흐름을 그대로 이어간 반면 순천은 지난해 하락 흐름을 멈추고 한 달간 0.03% 소폭 상승하며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광양의 경우 지난해 말 가격지수 90.4%를 그대로 유지하며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남 평균 가격지수가 92.2%에서 92.1%로 0.16% 하락했고 전국적으로도 0.2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해 아파트 가격이 전국적인 하락 흐름 속에 전남 동부권은 지역별로 크게 희비가 갈렸는데요. 1월 한 달간 보여준 이 같은 흐름이 올 한 해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침체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인 전남 동부권의 부동산 흐름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볼게요. 제22대 총선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고요? 네, 전남 동부권의 여수 순천을 통합해 가불병 3개 선거구로 조정하는 방안이 알려지자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전남은 기존 10개 선거구를 유지하되 정개특위가 제시한 서부권 선거구를 하나 줄여 동부권을 늘리는 안 대신 서부권은 그대로 두고 동부권만 통합 분구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가불로 나뉘어 있던 선거구를 광양, 곡성, 구례를 분구시키고 여수와 순천을 묶어 여수, 순천, 가불, 병 등 3개 선거구로 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거론되고 있는 안대로라면 여수와 순천 지역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수, 순천, 의대 포함될 여수, 순천 통합지역구로는 여수시 율촌과 소라, 순천시 왕조 이동과 해령면을 한데 묶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 순천 지역은 여수, 순천, 갑으로, 여수 지역은 기존 갑 선거구에서 웅천지구가 포함된 시전동 등이 추가돼 여수, 순천, 병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2일 회의를 통해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고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한 뒤 6일 본회의를 열고 획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여야가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의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추후 논의가 필요해 보이긴 한데 당장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상당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출마를 준비해온 예비후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여수을 김혜재 예비후보는 최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출마 기자회견에서 정개특위 여수 순천 가불병 선거구와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제21대 총선에서 순천 신대지구를 게리맨더링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수 순천 가불병으로 게리맨더링 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의 정도가 아니다. 여수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시도가 있다면 여수 정치권이 단합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성토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천하고 똑같은 게리맨더링의 희생지역을 현역 국회의원이 2명이나 있는 여수로 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권오분 예비후보도 입장문을 통해 22대 총선 60여일을 남겨둔 시점에서 선거구를 조정한다는 것은 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조치며 만약 선거구 획정이 불가피하다면 이번 총선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다음 선거에서 충분한 논의와 수렴 과정을 거쳐 획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체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협하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여수와 순천 유권자를 대신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게 될 순천 지역 후보들도 반대 입장을 밝혔나요?
네, 그렇습니다. 요소 을지역구 출마 중인 또 다른 예비 후보인 조계훈 후보 역시 입장문을 통해 최종 경선이 코앞에 닥친 시점에 터무니없는 지역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정치인은 더 이상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라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획정하는 방식을 멈추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서가번 예비 후보도 선관위 획정위원회 방안대로 순천은 그 자체로 분구 요건이 되므로 단독 분구를 해야지 여수 순천을 묶고 3석으로 획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은 맞지 않다며 이런 식이라면 전국의 모든 선거구를 묶어서 갑을 병정으로 나눠야 하지 않겠냐라고 항변했습니다. 네, 선거가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아직까지 선거구를 결정하지 못한 채 논란만 불러오고 있는 정치권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해안신문 강성훈 기자였습니다. 다시 보고 함께 느끼는 재미있는 영화를 리뷰해보는 시간 시네마 톡톡입니다. 작은 영화관 협회 이지은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영화 킹스 스피치를 소개해 주셨어요. 주인공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말을 더듬는 삶을 살았고요. 그러다가 운명적인 치료사와의 만남과 또 스스로의 노력으로 말을 더듬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작품일까요? 네,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이라는 제목이고요. 한국에서는 2014년에 최초 개봉을 한 이후에 2016년과 2019년에 재개봉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뱅 쇼메 감독, 귀욤 고익스, 렌 르니 주연의 프랑스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개봉만 2번이나 한 거네요. 네. 아마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은 영화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실뱅 쇼메 감독이 애니메이션 감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뱅 쇼메 감독은 프랑스의 만화 작가이자 애니메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가장 잘 알려진 작품으로는 2010년에 발표한 장편 애니메이션 일루셔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일루셔니스트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는 마술사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이고요. 사라지는 것에 대한 쓸쓸한 마음을 아름다운 풍경 속에 담아낸 애니메이션입니다. 실사 영화로는 사랑해 파리라는 이 옴니버스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중에 에펠탑이라는 한 꼭지의 작품을 연출했고요. 마담 프로스트의 비밀 정원은 실뱅 쇼메 감독의 첫 번째 장편 실사 영화입니다. 이 애니메이션 감독이 연출한 실사 영화라고 하니까 아름다운 영상미도 기대되는데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줄거리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 영화의 첫 장면은 유모차에 탄 2살배기 아기의 시선입니다. 아직 말을 하지 못해서 이 귀여운 옹알이 소리만 이렇게 계속 들리는데요. 유모차 속 아기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엄마와 달리 아빠는 뒷모습으로만 등장을 하죠. 그리고는 아빠의 등 뒤로 영화의 제목이 떠오릅니다. 아틸라 마르셀이죠. 한국에서의 제목과 이 원제가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 제목인 아틸라 마르셀은 주인공인 폴의 아버지 이름이기도 하고요. 영화 속에서 반복되어 등장하는 음악의 가수 이름이기도 하죠. 이렇게 영화 초반에 아버지 뒷모습만 등장하는 점과 또 원제가 주인공의 아버지 이름이라는 것도 보면 뭔가 암시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왠지 아버지에 대한 어떤 비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괴물 같은 아버지의 얼굴이 등장을 하고요. 오늘의 주인공 폴 마르셀이 잠에서 깹니다. 폴은 늘 이렇게 같은 꿈을 꾸며 힘겨운 아침을 시작하는 건데요. 폴의 부모님은 아마도 돌아가신 것 같고요. 지금은 2명의 이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럼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등장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폴과 2 이모는 일상을 늘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출근길에는 이 슈게트라고 해서 달콤하고 바삭한 빵을 늘 넉넉하게 구입을 하고요. 이모들이 운영하는 댄스 교습소로 다 함께 걸어가죠. 폴은 피아니스트인데요. 눈빛은 좀 텅 비어 있고요. 표정도 없는 데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모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 기계적으로 마치 이 주크박스에서 음악이 튀어나오듯이 피아노만 치는 거죠. 그런데 폴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그냥 이모들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는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모들과의 일과가 끝나면 폴은 공원으로 산책을 갑니다. 극성스런 이모들에게서 벗어나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공원 한가운데는 커다란 고목나무가 있어서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우쿨렐레를 연주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폴에게는 이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폴이 네. 아직 많이 어린 친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데 사실 폴은요, 33살 생일을 앞둔 청년이라서요, 이모들의 과잉 보호가 필요한 나이는 아닌 건데요. 그러게요. 네, 33살의 생일 파티 역시도 뭔가 많이 어색합니다.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 중에 폴의 또래는 한 명도 없고요. 이모 또래의 희끗한 중년들만 참석을 한 거죠. 33살 먹은 청년, 폴의 생일 파티인데 이모의 지인들만 모인 그림도 너무 이상해요. 네, 맞습니다. 이모의 지인들이 심지어 주는 생일 선물은 온통 피아노에 관련된 것 뿐입니다. 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들에게 있어 피아니스트 폴만이 존재하는 듯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모들은 또 하나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기 폴과 엄마 아빠가 함께 찍은 사진이죠.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이라면 폴이 좋아할 만한 선물일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데 폴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사진 속에 자신과 엄마만 그대로 두고 아빠 부부는 잘라버린 건데요. 폴에게는 이렇게 잘라버린 사진이 잔뜩 있습니다. 영화 첫 장면에서 나타난 괴물 같은 아버지 얼굴이나 네. 아버지 사진을 이렇게 잘라버리는 걸 보면 아버지와의 기억이 그다지 좋진 않았나 봐요. 네, 폴은 사실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죽음을 목격한 뒤 그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렸습니다. 마음의 문제로 입을 닫아버린 주인공인 건데요. 희미한 기억 속에서 아빠는 늘 엄마를 학대하고 있었고 이러한 기억은 매일 밤 꿈속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면서 폴을 괴롭히고 있었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아버지에 대한 미움 때문에 폴은 아직도 2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들의 과잉 보호가 있었던 거군요. 네. 왠지 부모님의 죽음에도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다시 악몽을 꾸고 난 아침입니다. 폴은 슈게트를 사기 위해 집을 나왔는데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계단으로 내려가려다가 다른 층에 사는 마담 프루스트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영화 제목의 주인공인 마담 프루스트가 이렇게 등장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마담 프루스트의 집안의 분위기는 굉장히 어두침침하고요. 분명히 아파트인데 평범한 구조는 아닙니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커튼을 걷고 길을 따라가 보는데요. 그곳에는 정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파트일 텐데 내부에 정원이 있는 거군요. 네, 이 창으로 들어오는 조금의 빛과 그리고 내부의 인공 조명을 활용해서 다양한 채소를 가꾼 정원인 건데요. 깜짝 놀란 폴은 뒷걸음질로 돌아가려 하지만 마담 프루스트와 딱 마주치고야 말죠. 마담 프루스트와 폴 마르셸의 첫 만남입니다. 마담 프루스트, 영화 제목에 등장하기도 했고 또 아파트 내부에 정원을 만든 사람이라고 하니까 어딘가 평범한 인물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마담 프루스트는 아파트에 들어온 폴의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차와 마들렌을 대접하는데요. 차와 마들렌을 마시고 먹은 폴은 프루스트의 우쿨렐레 연주를 들으면서 이 기절하듯이 잠이 들고요. 프루스트는 폴의 몸을 뒤져서는 집 열쇠를 빼돌립니다. 마담 프루스트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사실 이 마담 프루스트는 일종의 상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뜻한 차와 달콤한 마들렌으로 기억 저편의 꿈을 꾸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아름아름 찾아오는 고객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방문을 해서는 프루스트가 내주는 차와 마들렌을 즐기고요. 또 음악을 들으면서 꿈속 여행을 떠나는 건데요. 기억으로 떠나는 꿈속 시간을 선물해주는 마담 프루스트입니다. 치료사가 아니라 마치 마법사 같은 인물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주인공들의 이름을 들으면서 유명 작가의 이름을 떠올리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폴 마르셀과 마담 프루스트는 프랑스의 작가인 마르셀 프루스트에게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은 마르셀 프루스트의 방대한 소설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모티브로 한 영화이고요. 따라서 주인공들의 이름도 그렇고 소설에서 기억 속 여행 버튼으로 쓰이는 홍차와 마들렌 역시도 이 영화에서도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소설 중 하나로 꼽히는 작품이죠? 네, 맞습니다. 이 4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소설이고요. 무려 14년 동안 집필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년기의 추억과 첫사랑, 또 젊음, 전쟁 등등 시간과 공간, 기억에 대한 모든 걸 담은 소설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의식의 흐름대로 쓰여진 문체와 방대한 분량 때문에 좀 완독하기에는 좀 힘든 소설로 꼽히기도 하죠. 네. 또 이 나쁜 기억으로 인해서 실어증을 앓고 있는 폴에게 프루스트는 꼭 필요한 인물이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프루스트는 폴의 과거를 좀 속속들이 알게 되고요. 자신의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여 그를 돕기로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폴의 자유의지가 필요한 건데요. 폴은 자신의 기억을 똑바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난생 처음으로 이모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자기의 기억을 똑바로 바라보겠다는 폴의 결심은 훌륭한데, 하지만 폴이 그동안 꾼 꿈을 봐도 그렇고, 또 2살 때 부모님의 죽음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봐도 그렇고, 좋은 기억만 있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에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렇잖아도 그 충격으로 실어증에 빠져 있는데 나쁜 기억을 꺼내보는 게 폴에게 반드시 필요한 걸까요? 네, 이 영화 속에서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소설 속 문구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약국이나 실험실과 같아서 아무렇게나 내민 손에 때로는 진통제가 잡히기도 때로는 독약이 잡히기도 한다라는 문장인데요. 이 말씀하신 대로 경험을 토대로 한 기억은 반드시 좋은 기억, 행복한 추억만 있는 게 아님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쁜 기억이라고 해서 그 기억을 묻어야만 하는 것인지 이 영화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리고 폴은 프루스트의 도움을 받아 기억을 낚아 올리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프루스트는 어떤 방식으로 기억의 꿈을 꾸게 하는 걸까요? 네, 사실 모든 기억은 의뢰인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프루스트는 단지 뿌연 기억의 물속에 숨어 있는 의뢰인이 꼭 만나고 싶은 기억을 찾아줄 뿐인 건데요. 바로 여기에 음악과 홍차, 마들렌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뿌연 기억의 물속에서 추억이라는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낚싯바늘이 되는 거죠. 기억을 낚아 올려준다니까 프루스트는 네. 정말 신비로운 능력을 지니었네요. 네, 물론 여기에는 프루스트만의 마법 같은 레시피가 추가되어야 하긴 하지만요. 실제로도 우리는 이 문득 흘러나오는 라디오의 음악에 또 쌉싸름한 향기에 달콤한 맛에 느닷없이 추억 여행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에 나오는 꿈속의 추억 여행이라는 설정도요.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운 또 다른 가상 세계의 이야기라기보다는요. 우리의 세계를 조금 확장시키고 과장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실생활에서도 문득 추억 속으로 여행을 떠날 때가 분명히 있고요. 이 작품에서는 그 추억 여행을 조금 더 영화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네, 꿈속에서의 가상세계가 영상으로 어떻게 표현될지 한편으로는 또 궁금해지는데요. 또 앞서서 애니메이션 감독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네. 꿈속 장면의 연출이 정말 기대돼요.
네, 이 폴의 현실은 무채색에 가까운 칙칙한 색감이지만요. 꿈속은 전혀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좀 원색이 도드라지는 화려한 색감에 환상적인 이미지가 함께 하는데요. 주변 인물들은 모두 노래하듯 말하기도 해서요. 마치 뮤지컬처럼 표현되는 폴의 꿈속이고요. 폴은 프루스트와의 만남을 통해 어린 시절의 기억을 하나씩 꺼내보게 됩니다. 자유롭게 살라고 노래하는 엄마와 반드시 피아니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모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무섭게만 보이는 아빠가 폴의 어린 시절 기억인 건데요. 낚싯바늘로 기억을 건져 올리면서 다양한 표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폴입니다. 그런데 폴을 과잉 보호하는 이모들이 있었잖아요. 네. 갑자기 이렇게 폴의 행동이 달라지면 걱정을 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잦은 외출을 하는 폴을 보며 이모들의 걱정은 늘어만 갑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 폴을 과잉 보호하는 이 이모들의 행동이 불편하기도 했는데요. 영화를 보다 보니까요, 이 이모들에게도 이 폴은 여전히 2살배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잉 보호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피아니스트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피아노의 재능을 보이는 사랑하는 조카의 성공을 위해서 두 이모는 온 힘을 다해 폴을 사랑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그 사랑의 방식이 늘 옳은 건 아니겠지만요. 적어도 두 이모는 살아있는 사람들 중 폴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임은 분명한 거죠. 그러게요. 아마 폴이 가장 보고 싶은 건 폴의 사라진 기억 속에 있는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일 것 같아요. 네, 폴은 프루스트와의 만남을 통해 2살배기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마주하게 되었고요. 결국 부모님의 죽음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 진실을 통해 진짜 자신을 찾아가게 됩니다. 나쁜 기억이라고 해서 그 기억을 묻어야만 하는 건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 영화인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나쁜 기억이더라도, 충격적인 기억이더라도 외면하지 말고 똑바로 바라보라고 이 영화는 말합니다. 기억이나 추억을 다시 한번 꺼내보는 건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모두 다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그 기억들을 제대로 마주하는 순간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영화의 원제는 폴 아버지의 이름이었잖아요. 이 네. 부분에 대한 비밀도 궁금한데요. 네, 2살배기 폴은 파파라는 말을 하기 직전에 말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건지, 왜 그런 오해를 했던 건지, 또 오해는 어떻게 풀리게 되는 건지 폴의 기억 속으로 함께 낚싯바늘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특히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폴의 한마디는 이 2살배기에 박제되었던 스스로를 해방시켜 주었음을, 또 자신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했음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감동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장면이라서요. 영화를 통해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억을 소재로 내면의 아이를 만나는 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 오늘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영화 감상해 볼까요? 네,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의 주인공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이모들의 의지로 피아니스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피아니스트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주인공이 피아니스트로 살아야만 한 이유였는데요. 다음 주는 자신의 의지로 피아노를 치는 주인공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2018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이고요. 난생 처음 마주쳤지만 유쾌하고도 끈끈한 관계를 보여주는 형제가 주인공인 영화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영화관 협회 이지은 팀장이었습니다. 즐거운 만남, 유쾌한 미담, 행복한 웃음. 우리 지역의 정다운 목소리와 함께합니다. 현장 취재 동행. 현장 취재 동행 김희지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천 파랑새 창고에서 진행 중인 전시회 소식인데요. 유휴 프로젝트가 진행하는 첫 번째 기획전이라고요?
네, 이 문화예술의 도시 순천에서는 작가들을 위해 다양한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이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볼 기회는 더 흔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지역 작가와 청년 작가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순천의 유휴공간에서 작가들의 작품과 콘텐츠를 선보이는 건데요. 식상하지 않는 새로운 공간과 연출을 통해서 지역의 젊은 세대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보통의 전시와는 다른 특별한 기획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전시는 정동균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첫 번째 기획전이니만큼 2월 한 달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꼭 보고 또 느껴야 하는 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순천의 유휴 공간에서 작가들의 작품과 컨텐츠를 선보인다는 점 등을 보면 정말 여러모로 뜻깊은 전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직접 이 파랑새 창고에 가서 실제로 관람을 하고 싶은데 전시회는 어땠나요? 네, 제가 이 전시회 관람하고 느낀 점이 있다면 이 오감이 전부 즐거운 전시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전시 제목인 수중기록 심의 빛을 따라서란 제목과 정말 딱 어울리는 그런 전시였습니다. 이 장천 파란색 창고에 방문해서 전시회 문을 열면 마치 인사하듯이 정동균 작가의 작품이 반겨주는데요. 게다가 바로 이어서 이 후각을 자극하는 시원한 바다 향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심해에 들어온 듯한 어두운 조명과 함께 또 새로운 세계에 직접 빠져서 작품을 관람한 듯한 청각 사운드와 영상 그리고 작품들이 인상 깊었는데요. 마치 또 바닷속 물고기와 함께 전시를 관람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트래블 패키지의 서재훈 대표에게 전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일단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 디자인을 전공하고 예술을 하더라도 자기네들의 판로를 개척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판로를 개척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였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보면은 지역 내에 유휴 공간들이 많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 시청 지하라든지 뭐 다양한 유휴 공간들이 있는데 이런 공간들을 저희가 소싱해서 재해석하는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좀 목표가 됐고, 기존에 있는 그 레거시 전시에서 저희가 이제 조금 융합 콘텐츠를 접목한 재밌는 트렌드한 전시를 조금 만들어 보려고 사업을 만들었죠. 그래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연출을 세련되게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감을 자극하면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좀 다양한 재미를 주고 싶다라는 게 목표였고, 첫 번째는 이제 딱 들어오는 순간에 저희가 이제 향기가 날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저희가 바닷속 깊은 향을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실제 조향사분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키워드를 몇 개 드렸어요. 심해라든지 뭐 파랑색, 뭐 짙은 향기 뭐 이런 것들을 들여서 추려서 이 향기를 좀 찾아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출된 바다 심해라는 그 키워드를 전체적으로 좀 깔기 위해서 벽면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어둡고 바다 깊은 곳이 일렁이는 효과의 조명을 조금 만들었었고, 그다음에 사운드 같은 것도 이제 심해의 바닷속 깊은 곳에서 돌고래가 움직이거나 또는 뭐 상어, 뭐 물고기들이 움직이는 소리들 또는 물이 움직이는 소리들 이런 것들을 좀 연출을 했죠. 와, 깊은 바닷속에서 작품을 관람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군요. 정동균 작가가 심해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한 메시지는 뭘까요? 네, 이 정동균 작가의 수중기록 시리즈는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전시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장된 정동균 작가의 세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바다가 간직한 유물에 대한 기록, 그리고 우리가 외면한 바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데요. 플라톤이 크리티아스에서 처음 언급한 장소인 아틀란티스 전설을 바탕으로 또 오래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섬과 또 그곳에 있는 도시를 배경으로 한 세라믹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를 직접 보면 마치 새로운 나라에 여행 온 듯한 그런 느낌도 느낄 수 있는데요. 정동균 작가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저는 정동균입니다. 세라믹 작업 위주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관심 분야는 이제 바다 관련된 바닷속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하나의 상상의 공간이고, 그리고 무한 상상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걸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제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계속 표현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중기록 그 전시는 제가 이제 개인전을 그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하고요. 지금 여기 네 번째로 참여하게 됐고요. 소 제목은 이제 심의 빛을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이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 전시에 대한 내용은 제가 갖고 있던 상상 중에 아틀란티스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있는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그 실제 과거에 존재했을 것 같은 상상의 표현과 그리고 바닷속에 건져올린 유물, 다양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전시장에 이제 막 들어오면은 네. 가장 이제 어둡잖아요. 지금 공간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깊은 바닷속의 심해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중점이 있습니다. 물속 깊은 곳에 와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좀 상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정신양 중앙에 있는 이 집게발은 그 마을을 지키는 장승 및 당상나무 같은 역할로 수호신 같은 존재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으로 있는 용사들이라고 칭하는 제작한 게 있는데, 이것 또한 그 보호와 수호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동균 작가는 왜 바다 그리고 심해를 주제로 작품을 완성하고 전시회를 진행했을까요? 네, 여수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난 정동균 작가가 이 바다라는 주제에 이끌린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릴 적 뛰어놀던 바다의 풍경과 기억이 이 정동균 작가의 작품에 크게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도 이 어릴 적 기억을 품은 바다를 간직하며 관련 작품들을 완성하고 있다는데요. 우리가 외면한 바다를 또 자신만의 철학으로 빚어낸 작품들을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바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해양 보존에 대한 염원과 또 경각심을 작품에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동균 작가는 인간에 의해 훼손되는 바다를 보면서 심해에 있는 아틀란티스 용사들의 해양 보존에 대한 염원을 작품에 담았는데요. 바다는 용사들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자연이기에 그들의 염원을 보면서 우리 역시 바다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챕터의 작품들을 보면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느낄 수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쩌면 바다와 또 소외된 마을 또는 그 작은 어떤 것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소수의 인간의 모습을 전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동균 작가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제가 느끼기에는 예. 이게 병사들이 이제 지키고 있잖아요. 예예예. 네, 요즘 바다가 막 환경오염 이런 것도 되게 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 그런 예. 거 좀 지키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이제 네. 바닷속의 환경에 대한 네. 지금 오염이나 이런 게 너무 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하면서 그러한 문제들이 가장 걱정도 되고,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인간이 살아가야 될 시간은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이게 오염이 되고 악화되면서 사람들도 같이 이거를 느끼길 바라거든요. 사람들이 바다에 더 관심을 갖길 바라고, 관심과 함께 우리 모두가 보호와 수호, 이거는 정말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라는 보물의 느낌으로 사람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 한마음이 돼서 마음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바다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여수에서 살았거든요. 여수 돌산에서 네. 살았는데 돌산 중에 그 율림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는데 바로 앞이 바다였습니다. 틈만 나면은 바닷가 가서 놀고, 바닷가에서 뭘 조개를 줍거나 미역을 채취하거나 아니면 뗏목 같은 걸 만들어서 바다에서 놀기도 하고, 그런 어릴 때 그 풍경이 저에게는 정말 그림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과 그거에 대한 생각과 그거에 대한 마음이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유휴 공간이라는 게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란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유휴 공간에서 우리가 외면한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전시하고 있다는 점이 참 뜻깊은 것 같아요. 네, 유휴 공간인 장천 파랑새 창고에서 이번 전시를 한 점이 참 뜻깊은데요. 장천 파랑새 창고에서 전시를 하게 된 이유는 작가가 작품을 잘 연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좋았다고 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 공간에서 이 전시를 함으로써 이 새로운 공간에 대해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천 파랑새 창고와 이번 기획전이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획전 관람하러 이 장천 파랑새 창고에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래블 패키지의 서재원 대표에게 전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파랑새 창고
에서 하게 된 이유도 좀 있을까요? 네네. 이제 저희가 제일 처음 했던 공간이 약 3군데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공간이 작가랑 맞아야 되는 게 일단은 지금 첫 번째는 저희가 완성도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였는데 이 공간이 가장 안성맞춤이었어요. 실은 공간 자체가 사람들한테 알려지진 않았거든요. 상당히 오래된 곳이긴 한데 좀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간에 와서 조금 세련된 연출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불러오게끔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요청과 그다음에 작가의 그 생각들 때문에 이 공간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양한 유유의 모습들을 조금 하려고 하거든요. 이 공간에서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안 가는 장소, 조금 낙후된 장소 이런 것들을 찾아서 좀 재밌게 연출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번 기획전은 2월 한 달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희지 리포터였습니다. 행복충전 라디오 세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산울림의 회상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마음은 얼고 나는 그곳에 서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던 거지 달빛이 숨어 흐느끼고 있네